안녕하세요. 고양 송산중학교 제4회 교내 독서 토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올해로 4회가 되는데요. 작년에는 유진과 유진을 지정도서로 토론을 했었고, 올해는 플라스틱 빈볼을 대상도서로 청소년 미용 성형 금지법 도입해야 하는가를 논제로 토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외모나 성형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많은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생각을 가질까, 이 자리에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 3분 모셨고요. 1학년 5반과 7반이 같이 관람을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찬성팀부터 간단한 팀 소개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저는 입노를 맡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2학년 김수윤. 저는 반론을 맡은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3학년 양성은. 저는 최종 변론을 맡은 찬성 측 세 번째 토론자 1학년 이태경입니다. 저희의 팀명은 무기입니다. 무기에 숨겨진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무기한입니다. 무기는 무기한의 유의어입니다. 무기한은 기한이 없음을 뜻하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의 무한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논리적인 주장과 반박, 환상적인 팀워크 지켜봐주세요. 그 다음으로 저희에겐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치명적인 매력입니다. 저희가 토론하는 것을 듣기만 하면 빠져드는 매력, 휘리릭 설득되는 저희의 그런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저희만의 매력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두 가지 무기를 알려드렸는데 마지막 무기는 이무기입니다. 이무기는 용이 되기 전 상태의 동물을 말하시는 것도 역시 다 알고 계실 텐데, 저희는 이 두 가지 무기를 이용해서 이무기가 아닌 용이 되어 잠재력을 마음껏 뽐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화이팅 한번 외치도록 할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팀 소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대측 나야나 팀입니다. 저는 입론을 맡은 제1토론자 1학년 5연영, 반론을 맡은 반대측 2토론자 이가영, 요약과 최종 변론을 맡은 제3토론자 2학년 안태경입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네, 모두 이 노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노래는 프로듀스 101 시즌2의 주제가 나야나입니다. 저희는 프로듀스 101이 101명의 연습생들 중 11명을 뽑았듯이 저희도 지원했던 71명의 학생들 중 12명으로 뽑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연습생들이 열심히 꿈을 향해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이 토론을 열심히 준비했다는 점 등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라는 가사처럼 오늘 이 토론에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즐겁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오늘 이 토론 주인공은 누구? 나야나. 네, 이상 저희 나야나 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나야나 팀과 무기팀, 무기팀과 나야나 팀의 팀 소개를 들었습니다. 자, 모두 멋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찬성팀 입론 듣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김수인입니다.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 IS-APS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11년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을 한 횟수가 13.5건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처럼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형 실태는 심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 미용 성형 금지법을 도입하자라는 논제에 강력히 찬성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미용 성형은 아름다워지기 위한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켜 신체의 일부에 외적으로 변화를 주는 의술로 정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논제에 찬성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의 미용 성형은 그들을 더 큰 성형의 늪으로 이끕니다. 책의 본문에서도 상담실장은 주인공 혜교의 외모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였고, 이에 혜교는 눈물을 흘리며 성형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성형 상담이들의 성형을 유도하기 위한 직설적이고 다소 공격적인 외모 지적에 자존감이 낮아진 청소년들은 이제 성형에 대한 높은 기대를 품게 되는데,
성형 후에 결국엔 불만족으로 이어져 성형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의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은 책에 나오는 리샤의 예입니다. 리샤는 성형에 중독되어서 수술을 하던 도중에 중태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또한 전북 무주 동발 자산 사건에서도 평소에 얼굴에 자신이 없었던 최진희 씨는 18살 때 눈과 코를 성형한 후에 오히려 수술 자국이 드러나는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얼굴 때문에 재수술을 결심하게 되지만 재수술을 하고 나서 상태가 악화되어 대인 기피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성장기의 청소년들의 살을 자르고 오면이 뼈를 깎는 그런 성형은 극히 위험하며 이런 위험한 의술이 위험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성형을 행하는 의사들 중 대부분이 비전문의이고 따라서 청소년들은 비전문의에게 미용 성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책 플라스틱 빈보를 보시면 윤호찬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만 해도 많은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신실내계 의사나 일반인들인 섀도우 닥터를 셋이나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형수술 연령 제한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비전문의들은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호찬의 아버지의 병원에서처럼 청소년들을 목적으로 할인한다는 광고를 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말을 하는 비전문의들이 존재합니다. 비전문의의 수가 적은 것은 아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성형외과 개원의협에 따르면 개원가에 1200명이 전문의, 그의 10배에 달하는 12,000명은 바로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의라고 합니다. 셋째, 성형수술은 잠재적인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해균은 성형수술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 몰래 도장을 가져와 불법적으로 알바를 하였습니다. 이는 절도행위라고 볼 수 있는 아주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 한정적이며 심지어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돈 벌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좋지 않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반 소희 역시 성형수술을 할 돈을 벌려고 원조괴제를 하지만 결국 그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혜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우리 엄마한테는 안 먹힐 거야. 돈도 없고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성형수술을 하려고. 혜규는 부모님이 성형에 반대할 것이라고 단정짓고 청소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큰 비용을 스스로 책임지려 합니다. 이것은 보호자의 품에서 벗어나 좋지 않은 환경에 발을 들일 수 있는 준법의식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근거로 저희는 청소년 미용 성형 금지법을 도입하자라는 논제에 찬성하는 바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측 입론 듣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예, 송선아, 주제 파악 좀 해라. 넌 정말 이느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애야. 강혜교 정도면 개성파라고 우길 수나 있지. 넌 아니거든? 저희 또래의 청소년들이라면 모두 이런 외모 평가에 익숙할 것입니다. 외모의 정도를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학교 문화상, 특히나 주변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청소년은 성형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들의 외모지상주의적 면모가 과연 청소년들의 성형을 금지한다고 해서 없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외모도 스펙인 시대에서 어른들은 변함없이 성형수술을 할 것이고 대중매체는 계속해서 일률적인 미의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미용 성형 금지법의 도입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며 청소년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청소년 미용 성형 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14세에서 19세까지의 미성년자로 정의하겠습니다. 또한 미용 성형이란 아름다운 용모를 가꾸기 위해 실시하는 외과적 처치로서 쌍꺼풀 수술, 코너힘술, 지방 제거 수술 등을 일컫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논제에 반대하는 근거를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미용 성형 금지법은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합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행복 추구권은 행동 자유권과 인격의 자유 발언권을 포함하므로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의 외모가 많은 영향을 준다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형을 할 권리가 있고 청소년만이 이 자유를 제한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버드대 심리치료 교수이자 심리치료 상담가인 진 페인에 의하면 스스로의 바디 이미지가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보다 자존감의 76.8%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외모로 인해 차별받는 청소년들에게 성형은 인생의 만족도를 높여줄 마지막 방법입니다. 참고 도서인 세돌잘 성형수술 편에서도 외모 면에서의 변화가 작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미용수술 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외모가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외모로 인해 불행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성형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청소년 미용 성형 금지법은 그 효율성이 의심됩니다. 먼저 청소년 미용 성형의 법적 금지는 청소년 미용 성형 음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속을 피한 무면허자들의 불법적인 시술이 더욱 만연해지면서 청소년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미용 성형 금지에 있어서 미용 성형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이탈리아에서는 미용 목적의 성형과 치료 목적의 성형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판단하여 10대 소녀들의 가슴 성형 금지만 통과시켰고, 독일도 발의를 주장했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용 성형을 무작정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일단 청소년을 현혹시키는 미용 성형 과장 광고를 규제해야 합니다. 서울시민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성형외과 의료기관 중 75.5%가 불법적인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성형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해 충동적인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성형수술을 하려는 청소년에게 3개월간 숙려 기간을 주고 이모작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게 하고 2차적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들어보는 3단계의 절차를 걸쳐 결정하게 합니다. 이처럼 성형을 하려는 청소년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할 뿐 청소년 성형수술 자체가 그릇된 행동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미용 성형을 금지한다고 해서 외모 만능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이 법은 외모로 인해 상처받는 청소년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막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의 잘못된 미의 기준과 외모 지상주의적 측면을 알려주되 선택은 청소년 자신의 몫입니다.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한다면 무작정 청소년의 미용 성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성형수술에 있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번 토론자끼리 교차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찬석 측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거에서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층의 주장은 청소년들의 행복 역시 존중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시죠. 그런데 청소년들이 수술하고 나서 행복합니까? 저희가 근거로 주장했듯이 그 참고도서인 세덜자의 성형수술 편에서도 외모로 인해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성형수술 받는 사람이 성형수술 받고 나서 그 수술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그 도서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빈보에 나오면 리샤는 자기가 성형수술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후회하고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샤 같은 경우는 성형 중독의 경우고, 이것은 그냥 성형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에서 청소년 미용 성형은 청소년을 더 큰 성형의 늪으로 이끈다고 하시면서 리사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리샤도 성형 중독으로 인해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책에서 보면 리샤가 성형 중독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리샤가 섀도우 닥터로부터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시술 도중에 죽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성형 중독 때문에 재수술을 결심한 것이고, 성형 중독이 됐기 때문에 성형을 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만약에 전문의에게 받았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리샤가 죽은 이유는 책에서 나왔듯이 섀도우 닥터로부터 성형을 받다가 숨을 진 것이고, 그것과 성형 중독을 근거로 들으려면 좀 다르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렇지 않는데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논점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만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효율성에 대한 그러니까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부터 계속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도 생각하시다시피 성형수술은 많은 부작용과 중독 현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 드릴 것은, 75.5%가 과장 광고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 광고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지법을 도입해서 청소년을 현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75.5%의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서 굳이 청소년 미용 성형 금지법을 도입할 필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법 광고를 더 규제를 강화시키고 또 부작용 같은 경우는 아까 찬성 측에서도 근거로 들었던 비전문의 관련 규제를 더 강화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반론을 위한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반론 시간입니다. 먼저 반대 측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3학년 이가영입니다. 찬성 측의 입론 모두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견과 저희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찬성 측에서 주장하신 점은 성형 중독에 관한 점이었습니다. 성형이 청소년들을 성형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점에서 책의 리샤의 예를 든 것은 적절치 못한 예이고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리샤의 경우는 성형 중독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스스로 성형 중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히 성형 중독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샤가 숨지게 된 이유는 중독 때문이 아닌 비전문의에 의한 수술 때문이었고, 따라서 이를 예를 든 것은 책에 대한 내용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한 부작용 역시 많다고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성형수술의 부작용률은 17%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17% 중에서 수술 부작용과 발생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경우는 32.9%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무작정 성형을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더욱더 위험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비전문의의 예를 들면서 섀도우 닥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전문의와 섀도우 닥터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섀도우 닥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2004년에 실제로 여대생 뇌사 사건이라고 하는 섀도우 닥터에 의해서 수술을 받다가 여대생이 뇌사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섀도우 닥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수술실 실명제입니다. 근데 이제 수술실 실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하면 주로 이것이 성형외과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술실 실명제를 좀 더 강제성을 띠게 한다면 섀도우 닥터에 의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비전문의 역시 12,000명이나 우리나라에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런 비전문의에 의한 위험성은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역시 법률적으로 비전문의와 전문의의 그 관계, 전문의인지 비전문의인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성형외과에 무조건 표기하는 식으로 법안을 만든다면 이 역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청소년들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형수술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청소년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규정하셨는데 이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역시 사람이고 성인보다 미성숙한 존재임은 확실하지만 그들에게도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워온 내용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스스로 그것을 통제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범죄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청소년들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규정을 하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측 입론에 이렇게 반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29초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팀 반론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청소년 미용성형 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한 반대팀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팀의 입론에 몇 가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용성형 금지법 도입이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은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이 헌법 제37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형이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실태인데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성형이 대중화되는 것을 방관하는 일이며 미래 사회를 이끌 청소년들에게 외모지상주의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일이고 이는 학교폭력이나 증오범죄 등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결국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매일경제 뉴스에 따르면 통계청은 외모로 인해 학교폭력이 일어나 피해를 본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질서의 유지라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그들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용성형은 청소년을 자아존중감을 환선시킴으로 향해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셨지만 성형외과 상담의들은 미용성형을 유도하기 위해 직설적인 발언으로 고객의 외모를 지적하며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이며 특히 타인의 발언에 휘둘리기 쉬운 청소년에게 효과적입니다. 책 플라스틱 빈보의 본문을 예로 들자면 혜규는 상담의의 적나라한 외모 지적에 눈물을 흘립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신체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미용 성형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청소년의 자존감을 하락시킬 뿐입니다. 한국미용학회지 최근호에 따르면 여성들의 미용 성형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미용 성형 후 크고 작은 부작용을 경험한 여성이 29.9%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 적을 확률이라고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 미용성형 금지법 도입이 성형수술의 음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용성형 금지법이 도입되지 않은 지금 음성화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도 추측일 뿐이고 이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예로 학교폭력을 들 수 있는데 올해 경찰이 학교폭력 집중 단속 활동을 진행한 결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학교폭력 신고 전화인 117을 통해 하루 평균 248건씩 상담과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학교폭력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일평균 신고 건수가 100건인 것과 비교해 148% 급증한 수치입니다. 결국 학교폭력의 사례를 봐서 이와 청소년 미용성형 금지법과 같은 강경책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 광고 등을 규제하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형수술 비포 애프터 사진 사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대중교통이나 팝업창 등 우리는 실제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는 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한 효율성이 더욱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측의 반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4초 사용하셨습니다. 다음은 2번 토론자끼리 교차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찬성 측께 반대 측이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청소년들의
미용 성형 금지가 청소년들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결국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과연 청소년 미용 성형 금지법이 청소년들의 외모지상주의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냐는 점입니다. 외모지상주의에 의해서 성형수술이 생겨난 것이지 성형수술에 의해서 외모지상주의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모지상주의 인식이 사라진다면 미용 성형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형수술이 사라진다고 해서 계속해서 어차피 대중매체는 인류적인 미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고 저희가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은 계속해서 취업이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려서 성형수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미용성형을 청소년의 미용성형만을 금지한다고 해서 이런 외모지상주의적인 인식이 바뀌고 사회 질서가 바로잡힐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외모지상주의 사회를 현재 그렇게 광고의 규제나 대중매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쉽게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그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외모지상주의 인식을 가지고 성형을 할 비율이 그만큼 충동적인 사고를 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는 미용성형 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는 오히려 반대 측에 대해서 부작용 확률이 17%밖에 안 된다 하셨는데 여러분 17%는 5분의 1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적은 확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적은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다고 말씀드리는데 보통 많다고 하면 절반 이상을 넘어야 많다고 하지 않나요? 지금 부작용률보다 오히려 미용성형을 받아서 긍정적인 삶의 자신감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만 부각시키는 점에 대해서 지적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 광고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비포 애프터에 대한 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에는 SNS, 모바일 앱, 온라인 커뮤니티 등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는 이 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포 애프터 사진이 SNS에 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도. 그것은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사전심의 대상을 늘리고 그런 구체적인 법안이 청소년들의 미용성형을 금지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저희는 미용성형을 금지법을 도입하는 것보다 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계신가요? 효율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청소년 역시 국민이고 굳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 시간입니다. 2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찬성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미용성형 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측 요약을 맡은 세 번째 토론자 이태경입니다. 먼저 저희 찬성측 주장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의 미용성형은 그들을 더 큰 성형에 늪인 성형 중독으로 이끈다는 점. 두 번째로 사회라는 장벽 뒤에 숨어 존재하고 있는 비전무의는 안 그래도 위험한 성형수술 세계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유인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형수술 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잠재적 범죄자, 즉 계속 성장하여 곧 미래에 살아갈 청소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청소년 미용성형으로 인한 사태 악화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 사태의 해결 방안은 미용성형 금지법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대 측은 미용성형이 자아 존중감을 형성한다고 하셨지만 청소년들은 성형상담 중 받는 상처가 더 크며 이로 인해 자아 존중감이 더 낮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 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국민의 기본권은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 측에서 주장한 음성화 또한 아직 법률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억측이며 반대 측이 주장한 새 대안은 효율적이지 않고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측의 주장이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요약 시간입니다. 시간 2분 이내로 하십시오.
현재 저희 양측 모두 청소년 미용 성형 금지법 도입에 관한 문제에 대해 좋은 근거를 들어 훌륭한 토론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론을 요약하자면 먼저 창선 측에서는 첫째, 성형을 타다 보면 더 큰 성형의 늪, 즉 성형 중독에 걸릴 수 있다. 둘째, 섀도우 닥터와 같은 비전문의에게 시술받을 확률이 높아 위험 요소가 많고, 셋째, 준법 의식이 높아져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첫 번째 근거에 대하여 리샤는 성형 중독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섀도우 닥터에 의해 사망한 것이므로 얘가 적절하지 못했으며 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부작용은 17%밖에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은 32.9%밖에 안 되기 때문에